자, 진짜 주식 2부 연속 기획,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장동욱 파트너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든든한 두 분 오늘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장동욱 파트너께서는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 또 2분기 베스트 파트너를 차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하셔야죠. 뭐 별로 소감일 거라고는 없고요. 네. 여기 계신 세 분께서 같이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고 또 방송 열심히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우리 시장수 파트너께서 베스트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올 하반기하고 연말에는 우리 또 신학수 대표님께서 네. 베스트 파트너가 됐으면 제가 또 열심히 뒤에서 보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은 우리는 장동호 대표한테 얻어먹는 걸로 하고 하반기는 신학수 대표님한테. 좋습니다. 일단은 또 든든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는 저희가 사실 업종이나 종목 얘기를 다뤄봤다면 오늘은 반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있을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텐데요. 어떤 이슈 좀 먼저 짚어볼까요? 자, 일단 뭐 상호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사실상 상호 관세는 지금 8월 1일로 지금 유예가 된 상태라서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 7월 남아 있는 기한 동안에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주고 네. 있는 뭐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의약품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또 좀 아직은 뭐 협상이 된 건 아니니까 네. 뭔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나 좀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의약품 관세의 최대 200%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아직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결정적인 부분에 확정적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어서는 중장기적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각 기업에 대한 전략적 변화 이런 쪽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계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 악재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여건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건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요. 현지 생산에 대한 그 생산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업에 대한 여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MO 쪽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덜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 시점에 대한 이 확인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엄포가 너무 세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철회하고 또 네.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예나 철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 부분에서는 재료에 대한 여건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잔파가 약간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어쨌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강보합으로 끝난 걸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제약바이오는 겁을 내지 않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분위기는 어쨌든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렛대 역할밖에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일단 8월 1일 전에 뭔가 이제 재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이거는 악재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 기대감으로 좀 반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악재지만 큰 악재도 아니고요. 중장기를 저는 호재로 보는 이유가 오히려 옥석가리개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저점에서 조정을 만약에 준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정도의 20%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미국이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한 물량을 미국 소비자가 20% 비싸게 주고 사면은 의약품은 바로바로 소비자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화당이 밀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하원 의석이 거의 뭐 50대 50인데 여기서 몇 석 정도만 더 가져가면은 공화당이 밀릴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보면 머스크가 또 아메리카 당이라고 네. 새로운 당을 또 창당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최소한 한 5석에서 10석 정도만 가지고 간다면 공화당이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 약재, 중기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더 하게 되면 5천억을 더해서 1조 정도를 지금 매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악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자본의 유동성이라든지 고객의 탁감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악재는 여기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저는 좋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로 알토란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네. 좋은 호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상호 관세는 뭐 지금 사실상 8월 1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시장은 일단 7월 남아 있는 기간 이제 재협상 소식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역시 이제 트럼프는 저거 다 지렛대였구나 말만 저러고 마는구나 하다 보니까 요즘 또 트럼프가 기분이 나쁜지. 예. 다시 좀 더 세게 네. 마치 품목별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연장 없다 뭐 이런 얘기를까지 네, 하고 있어서 이런 잡음은 없을까라는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이슈 안 짚어볼 수가 없었겠죠. 요 얘기 살짝 나눠봤고요. 이것도 관세 이슈지만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뭐 중동 쪽에서도 한번 이슈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반장님? 네, 자 러우 사태나 또 중동 사태 지금 뭐 잠잠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혹시나 또 불똥 뛰는 건 없을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전쟁은 뭐 어떻게든 걱정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네. 발전될지를 모르니까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많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불협화음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돌발적 이슈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때는 이제 대응 전략을 시장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어쨌든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이 반영된 부분에서 눌렸고 아니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섹터와 업종, 종목들 이런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 유가는 뭐 어쨌든 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전쟁 이쪽에 뭐 식량 공급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불협화음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방산 쪽에 해당되는 섹터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너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영된 부분에서 유리한 쪽을 조금 더 집중화해서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쪽을 쫓아서 추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또 중간에 뭐 하나 툭 터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없겠죠? 네, 혹시나 뭔가 하나 툭 터져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주식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 왔다시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옛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네. 인생을 걸 수 있는 최고의 주식으로 찬스였는데 그 당시 이제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악재는 지금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라면은 중국하고 대만 문제. 중국 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양쪽 다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빨리빨리 깔끔하게 끝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여러분들이 TV로 봐왔다시피 이건 전쟁이라기 보기보다는 일방적인 그냥 부수기 미국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두 가지 전쟁이 다 마무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 쪽으로 가면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을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최근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던데요. 그런 때문에 단기 약재라고 보이잖아요. 방산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재가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평화적으로 만약에 흘러가면은 방산주는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상존한 곳이 크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중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장소들. 그 다음 네. 이제 중국과 대만, 또 우리 한반도 네.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러우는 지금 약간 수습되는 과정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쪽도 지금 뭐 사태는 확전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중국과 대만은 지금 논하기엔 좀 빠른 것 같고 한반도에 글쎄 김정은이가 뭐 네. 미사일을 또 한번 뭐 또 시험 발사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세 분 모두 일단 걱정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일단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주목해볼 이벤트, 뭐 리스크 뭐가 있을지 두 분이 보시는 이벤트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먼저 신학수 파트너님께서는 하반기에 이 이벤트는 조금 봐야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적 수혜일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법 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법제화돼야 되는 그 네. 과정이 있고요.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최근 증권주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금융, 증권, 여기에 이제 지주사나 배당주에 대한 여건도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풀리고 자금이 풀리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수 소비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즉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과 글로벌 변수, 즉 트럼프의 관세 뭐 이런 식으로 그 글로벌 변수에 대한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선별적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선별적 상승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되나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은 실제 그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AI의 국가 전략 수립해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DB 하이텍,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른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고 AI에 깃들여져 있는 핵심주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얼추 봐도 관세 관련된 부분이나 또 미국 금리나 언제 하는지 또 한국은 뭐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뭐 아무튼 주식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장동호 대표님은 네. 그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이제 있습니까? 일단은 다들 알다시피 가장 문제가 이제 관세 문제가 되겠죠. 유예를 일단 20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10% 네. 정도로 관세를 마무리되지 않나. 지금 25% 이야기 해놨는데 25%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단기 악재지만 미국은 더 악재입니다. 반도체를 수출을 만약에 미국으로 25% 해서 비싸게 하면은 그 애플이 만든 아이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400만 원,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미국 소비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도 아마 알지 않나. 그래서
많이 때려놓고 우리가 좀 많이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뭐 5에서 10% 사이로 마무리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가 오히려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들 AI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종목도 있고 그 직전에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우가 한 5만 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하고 안 좋은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쪽이 과연 바닥권에서 반등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이제 요즘에 잘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주사 종목 중에서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사주 소각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기존 자사주라는 게 기존에 이제 대주주들이 그걸 의결권을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뭐 KBT,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최근에 보면은 고객예탁금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객예탁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악재가 많이 있더라도 유동성의 금리 인하해서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면 이 모든 걸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유동성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신 있는 좀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연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리스크 점검 차원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반기 주목할 이벤트까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러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쪽 같은 내 종목,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 하면 사실 금융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 이슈가 뭐 7월 말에 아마 뭐 추진될 것 같다, 발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은행주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었는데, 자 이걸 또 너무 빨리 팔면 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시기에 팔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추세적 부분에서 상승하는 여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움직일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요, 투자금의 주인인 그 투자자가 네. 많이 올랐다라고 느낀다면 일단은 팔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려요. 조금이라도 내리면은 괜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갖고 있는 물량에 부담이 안 갈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 연결해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재 순이자 마진, 예대 마진 다 오케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평가 매력도도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PBR이나 PER 이쪽이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많이 올라온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왜? 최고점을 지금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고점이 뚫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일단은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가격이 7만 원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갖고 있는 부분의 반절 정도를 현금화시키는 것. 즉 부담이 없는 만큼 남겨놓고 팔아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홀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금융 지주사들은 일단 이달에 7월 달에 호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7월 말에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일단 발표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은행 증권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말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은행주들은 보통 보면 뭐 성장이 좀 제한적이고 정부 규제 받고 하다 보니까 좀 할인 거래를 받아서
보통 연간 벌어들인 이익 대비 한 6배 정도를 목표가로 많이 제시를 받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정부 정책이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익자 뭐 일단 한 곱하기 한 8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찌 본다면 은행주들의 할인을 조금 제거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금융지주사들 그 적정 주가는 대부분 곱하기 8배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신한지주가 지금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연간 순이익이 한 5조 원대 정도는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뜨기 때문에 곱하기 8 하면 5, 8이 40. 네. 40조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조 6천억이라서 산술적으로는 한 15% 정도 어우. 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추세는 유지 중이고 하지만 올랐다고 느끼신다면 8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한지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알테오젠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34만 7천 원이고요. 65% 보유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알테오전은 요즘 뭐 호재가 뭐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호재를 이용해서 팔아야 되는지 더 들고 와도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장동호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일부는 좀 팔고 갔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호재가 계속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흥분하고 그러는데 항상 경험상 많은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대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이 알테오젠이 4만 원대인데 지금 45만 원이면 거의 10배가 올랐거든요.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고점이 45만 원대인데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많으면 반 정도를 좀 매도를 하고 그 돈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은 호재가 굉장히 좋은 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 수출도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지금 시총 1위 업체인데 코스닥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는데요. 옛날 셀트리온도 갔습니다.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꾸 이렇게 키워넣어서 1등 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저는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코스닥은 없어요. 다 가고 뭐 좋은 주식은 다 가고 안 좋은 주식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좀 아니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예 합치든지 네.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자회사가 지금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라고 지금 코스닥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5만 원 돌파해서 50만 원대를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알테오젠이 또 카카오그룹의 그 김범수 회장님하고 이렇게 가족 관계예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네. 그런 또 숨어 있는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꾸준한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 자금력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알테오젠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 2대 주주가 이제 코스피 이전 요청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코스피 이전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덕분에 이번 주 주가가 아주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비중이 조금 많다고 놀라시던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비중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저기 현대모비스 네. 상담 드리려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31만 2,182원이요. 31만 2,182원이요. 네. 요거 비중은 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은 40% 들고 있고요. 40%요. 네, 코로나 때 사가지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그래도 30만 원대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네. 조금
잡아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이런 거 좀 잡아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서 네. 좀 수익 나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매수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2021년도 이제 꼭대기에서 지금 사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본전 부근에 이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려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고 나와야 될지 적당하게 이제 본전했으니까 팔아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이 관세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격해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그리고 전동화되고 있는 것 지금 그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부품 수혜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품 수혜도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로 만들어진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그 상품 그러니까 완성차에 대한 여건에서도 크게 네.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훨씬 더 호재인 그런 여건이고 현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하반기에는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그 여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대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익이 낮겠거나 생각했는데 이게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의 가격 대역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대역의 여기에 부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 부분이 이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이 판단하는 부분에 이 고점에 대한 가격 대역이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35만 원 대역의 반 그리고 40만 원 대역의 반 이렇게 나눠서 현금화하는 전략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도 뭐 우리 현대차 그룹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 이슈에 지금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이후로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신정부 출범하면서 상법 개정안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이러다 보면 이 그룹사들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되면 제일 수혜를 보는 기업이 사실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35만 원, 40만 원 요 사이로 한번 들어가는 분위기니까 기다린 김에 좀만 더 기다리자라는 얘기 드립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전략 정리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네. 요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했다가요. 네. 얼마 전에 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재진입을 하고 싶은데 네네. 괜찮을까 해서요. 그러면 일단 내일 조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을지 상담을 도와드리면 될 것 같죠? 혹시 네. 뭐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비중은 한 10%? 10%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니고 네.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네. 분위기가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일 시초까지 따라붙어 될까요? 이런 질문까지도 주신 것 같은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거 사는 게 맞습니까? 딴 거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수익을 내고 팔았으면요. 매매하는 스타일이 한 템포 정도 조금 쉬었다가 관망을 좀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에서 나중에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해봐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때는 무서웠기 때문에 내가 총 비중의 10%, 20% 이상을 베팅을 못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종목에 몇 번 매매를 하고 시장도 막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베팅할 때 비중을 많이 실어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가 지금 힘이 좀 딸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쭉 지켜보는 결과. 그래서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7만 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매수 입장에서는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전주들이 단기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 다시 한번 원전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원전주 몇 종목 말씀드리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센트럴스 에너지, 네. 히메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좀 딸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들도 원전주가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기술이 뭐 주가 조작 여부 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원전주가 우리 기술이 최근에 한 10% 정도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그런 여파로 지금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한 이제 태웅,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 확인하고 내가 조금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식이 장이 좋을 때는 싸게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확인하고 살짝 남들보다 비싸게 주고 사면은 탄력이 붙으면서 사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저는 지켜보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뭐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7만 원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6만 원 초반이나 5만 5천 원, 6만 원 초반까지 와주면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공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가 하루로 끝나는지 2, 3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 말씀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으니까 한 템포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2만 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 넘어섰으니까 네. 일단 3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3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이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기로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조금 뭐 매매 관점으로 사고 팔고 들어가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리는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장동구 파트너께 상담 받고 싶다고 또 그렇게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일단 일주일 정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이제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죠.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을 확인하러 저희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짜가 온다. 하반기를 이끌 주인공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장동우 파트너는 한컴위드 가져오셨고요. 신학수 파트너는 서울옥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한컴위드 대 서울옥션. 자, 이게 뭐 자칫 중소형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장 분위기가 요즘 뭐 다 대형주 장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요즘 대형주가 하는데 안 가서 막 짜증 날 수도 있고 대신에 요즘 또 워낙 또 대형주가 너무 떠버려서 좀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뭔가 좀 올라갈 게 있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옥션 어떤 부분이 매력인가요? 일단은 뭐 투자에 대한 여건에서 그 대체 투자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자보다는 뭐 증권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이쪽으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경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경매 사업 이런 쪽을 하는데 특히 이제 STO 시장이라고 해서 조각 투자에 대한 시장적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아마 신정부에서 STO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이 부분을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STO 시장이 367조 규모의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서울옥션입니다. 다른 회사는
K옥션이겠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그 가격적 흐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서울 옥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 1년선 자리 여기 그 황금 라인이라고 제기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결렬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죠.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연결을 하면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사서 하면 수익이 이쪽에서 나겠죠. 그러면 그 여건에 이 추세 대역을 그리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추세 대역을 그린 이후에 가격적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매수 단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자, 서울옥션 현재 시가총액은 1,683억. 네, 2년 연속 좀 적자를 내고 있어서 밸류상으로는 사실 싸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쪽 장기 소외된 종목에 약간 순환매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커미드는 이번 주 시세가 뜨거웠죠. 네.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커모드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카카오페이, 다날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둘 종목 다 110% 정도의 오. 2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컴위드도 단기로 올라왔지만 조정 시 저는 좀 분할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용이 인공지능 AI 기능이 있습니다. 안면 인식해 가지고 호텔이나 공항 뭐 이런데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약간 범죄자형 얼굴을 인식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금을 연계한 실물 자산을 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해서 3분기 정도부터 거래가 가능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이 종목이 이제 단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온다면 분할로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4,4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 초반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한 5,500원 정도, 그다음에 2차 목표가 7,000원, 마지막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렇게 3개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간 급등한 기업이다 보니까 손절가를 일단 함께 제시해 드렸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